요양원에서 일한 지 3년 차. 나는 내 이름보다 먼저 들리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지수씨 5번 방 약 챙겼죠? 지수야, 오늘은 7번 방 재활 같이 좀 잡아줘. 지수씨, 정해준 어르신이 오늘 이상했대. 정해준 어르신. 요양원에서 가장 말수가 적지만 한 번 웃으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해지는 얼굴을 가진 분. 그분이 전날부터 조금 이상했다. 원래는 벤치에서 하늘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물어보셨다. 지수씨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네? 보고 싶은 사람이요? 글쎄요. 어르신은 허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일 그 아이를 보게 될 것 같아서요. 그 아이요? 어르신은 그 뒤 말을 하지 않았다. 그 표정이 마치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어딘가 멀리 가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 그날 밤 수간호사에게 말했다. 정해준 어르신 오늘 좀 이상했어요? 그러자 간호사는 말했다. 그분 며칠 전 검진 결과 나왔는데 지수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 했지만 말기였어? 네? 아무래도 끝을 준비하는 것 같아. 그 말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다음날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었다. 다음날 아침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달랐다. 수간호사가 나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지수씨, 정해준 어르신 방 좀 가봐. 나는 뛰었다. 어르신 방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너무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이 방에서 살던 사람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난 것처럼. 침대는 가지런하고 서랍은 텅 비어 있었으며 옷장에는 단 한 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딱 하나, 책상 위에 봉투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지수에게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지수씨, 내 발자국을 따라오시오. 첫 번째는 내가 매일 앉던 벤치요. 그 순간 요양원 원장이 들어왔다. 지수씨, 혹시 어르신이 어디 가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편지 외에는 아무것도. 원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11시 이후 CCTV 기록이 비어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 나간 겁니다. 현정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근데 신발장에 있던 어르신 신발 2켤레도 없어. 평소 신고 다니던 낡은 구두, 그리고 새로 신고 싶다고 아껴두던 검정 워커까지. 어르신은 아프고 늙고 지친 몸으로 신발 2켤레를 챙겨서 어디로 갔다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편지를 남겼을까? 어르신 방을 나와 복도로 나오자 요양원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어르신 전날에 누구랑 싸웠다던데? 간밤에 도와달라고 한 소리 들었다며? 전날 외출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대. 아니야, 원장이 가족한테 전화했는데 번호가 정지래. 이 모든 말들이 내 귀에 쏟아졌다. 나는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물었다. 싸웠다니 누구와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씨는 모르죠, 원장하고요. 원장이요? 원장이 말기라서 치료비 지원 얘기하다가 가족이 없으면 절차가 어렵다고 했대요.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이 해준 어르신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렸을까? 그 순간 원장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정해준 씨, 사실 가족이 실존하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네? 딸이 있다고 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정식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것을 했다. 해준 어르신이 말한 딸은 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걸까? 정말 있는 걸까? 아니면 그분이 만들어낸 희미한 기억 조각일까? 그 순간 현정 언니가 손을 꼭 잡아 말했다. 지수야, 일단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르신 흔적을 찾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편지에 적힌 첫 장소 벤치로 가자. 벤치는 요양원 건물 뒤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있었다. 정해준 어르신이 매일 저녁 7시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그곳. 나는 벤치 아래를 더듬으며 무릎을 꿇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벤치와 땅 사이 좁은 틈에서 종이 한 귀퉁이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끄집어냈다. 작은 수첩 하나? 분명 이전에 요양원에서 발견했던 그 수첩과 똑같았다. 색도 모양도 크기도 거의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였다. 요양원에서 본 수첩은
표지에 정혜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수첩의 표지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두 개의 수첩? 나는 벤치 위로 올라앉아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요양원에서 본 수첩과 달랐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요양원에서 발견된 수첩. 나는 가족을 잃었다. 죄책감 속에 살았다. 벤치 아래에서 발견된 수첩.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숨겨야만 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숨겨야만 했다. 요양원 수첩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는데 벤치 수첩에는 지키기 위해 감춘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수첩 2페이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누군가는 사실대로 알아야 한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평생 몰랐으면 한다. 지수씨가 이 두 가지를 모두 감당해줄 사람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를 알고 계셨다고? 나는 어르신과 대화를 많이 했지만 그분이 나에 대해 이 정도로 깊이 관찰하고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그 순간 벤치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시장 국밥집 아주머니였다. 아가씨 찾았다며? 그 노인네 이거 놓고 갔길래 전달하려고 왔어? 아주머니는 손에 또 다른 종이 조각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펼쳤다. 쪽지 내용. 지수씨, 두 번째 수첩은 거짓이요? 아니, 절반의 진실이요? 둘 중 어느 쪽을 믿을지는 당신에게 맡기겠소. 나는 혼란에 빠졌다. 수첩이 두 개. 둘 다 어르신이 남긴 것. 하나는 현실의 고통, 다른 하나는 감춰진 진실. 그리고 어르신은 둘 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 직접 고르라고 했다. 마치 나를 시험하는 사람처럼. 도대체 왜? 나를?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자꾸만 정해준 어르신의 말투가 떠올랐다. 지수씨는 누군가를 잃어본 적 있어? 그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다. 요양원이 있는 이 지역으로 내려온 것도 내 가족을 잃은 사건 때문이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세상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보건소 자원봉사로 시작해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어르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수첩 B 뒤쪽을 펼쳤다. 수첩 37페이지. 지수씨의 눈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의 눈이다. 나는 그 눈빛을 알고 있다. 그 아이를 떠나보낸 날, 내가 거울에서 본 눈빛과 같았다. 나는 수첩을 꽉 쥔 채 주저앉을 뻔했다. 어르신은 나를 알아본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확신이 묻어 있었다. 왜? 어르신은 수많은 요양보호사 중 나에게만 편지를 남겼을까? 왜? 내가 어르신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 걸까? 그때 요양원 원장이 부르며 말했다. 지수씨, 경찰에서 찾습니다. 경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실에서 형사 2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형사와 서 형사. 박 형사가 정중히 말했다. 지수씨 맞죠? 정혜준 씨와 가장 가까웠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 형사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이게 정혜준 씨. 어젯밤 이동 경로입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주변 CCTV 영상이 이어져 있었다. 요양원 뒤편 벤치 근처에서 어르신이 조심스레 걸어 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어르신은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았다. 보통은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기 힘들었던 분.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저분 걸음걸이. 원래 이렇지 않은데?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 점이 이상해서 전문가에게 보행 분석을 맡겼어요. 태블릿 화면이 확대되며 전문가 의견이 떴다. 정혜준 씨는 영상 속에서 평소보다 약 30% 빠르고 안정적으로 걷는다. 이는 통증을 억제했거나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약물? 서 형사가 말했다. 지수씨, 요양원에서 극심한 통증을 참고 걷기 위해 진통제를 몰래 더 요청한 적 있었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허락 안 했어요? 그 순간 박 형사가 말했다. 그분 어젯밤
밖에서 진통제를 구한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놀라 되물었다. 밖에서요? 네. 시장 근처 약국 CCTV에 정혜준 씨와 비슷한 체형의 남성이 미등록 진통제를 사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나는 수첩의 문장들이 떠올랐다.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는 아픈 몸으로는 버틸 수 없다. 어르신은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지수 씨, 정혜준 씨는 실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분은 도망친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목적지? 어르신이 향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어르신은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 그리고 왜 그 여정에 나를 끌어들인 걸까? 경찰은 말했다. 지수 씨, 우리는 그분이 남긴 단서를 당신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첫 번째 단서가 뭔가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첩 2권입니다. 하나는 진실, 하나는 절반의 진실. 형사의 눈이 빛났다. 좋습니다. 그럼 지수씨, 두 번째 장소로 가보죠. 나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버드나무 아래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정혜준 씨의 진짜 목적이 시작될 겁니다. 경찰과 함께 버드나무 아래로 갔을 때 전날 보았던 틴 케이스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경찰이 주변을 좀 더 깊이 파보자 작은 금속 상자가 또 하나 나왔다. 이건 처음 발견된 게 아닙니다. 서 형사가 말했다. 그 상자는 흙 속 깊이 묻혀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감춘 듯한 위치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4장과 한 장의 오래된 노트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진. 젊은 혜준 어르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 그 미소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두 번째 사진, 경찰 조사를 받는 혜준 어르신. 범죄자처럼 보이는 얼굴. 그러나 그 눈은 죄보다 더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새로운 인물 등장. 사진 속에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약 67살. 혜준 어르신의 딸 가은과 비슷해 보였지만 무언가 달랐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나는 경찰에게 물었다. 이 아이가 혹시 가은인가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연도상 가은이가 아니야? 그 말이 나를 찌르듯 박혔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죠? 글쎄요. 정혜준 씨가 감춘 또 다른 가족일 수도 있고 사건과 관련된 아이일 수도 있죠. 나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다. 그때 형사가 4번째 사진을 꺼내 들었다. 4번째 사진, 지수, 나였다. 숨이 턱 막혔다. 사진 속 10대 중반쯤의 나. 교복을 입고 어딘가 울먹이며 앉아 있었다. 내가 잊은 줄 알았던 그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박 형사가 조용히 물었다. 지수씨,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정혜준 어르신이 내 과거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 도대체 언제, 어디서 그분은 나를 본 것일까?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다. 쪽지 내용. 지수씨, 당신을 처음 본 날. 나는 40년 전 내 딸과 같은 눈을 보았소. 당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소. 그저 알고만 있었소. 하지만 당신 기억 속의 어떤 빈칸은 내가 그날 본 것과 연결되어 있소. 나는 손을 떨었다. 도대체 무슨 말이죠, 어르신? 내 과거, 어르신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실종. 모든 것이 서서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경찰동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았다. 눈앞이 흐릿했다. 나의 과거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 부모님을 잃었고 나는 조부모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중학생 때 큰 사고를 겪었다. 사고 직후의 몇 달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얼굴도 목소리도 주변 사람도 그때의 냄새조차 흐릿하다. 그저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라는 감각만 남아있었다.
그 기억을 잔인하게 끄집어내듯 형사가 그 질문을 던졌다. 지수씨, 그 사진 속의 장소 기억합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요양원에서 온 동료 직원의 전화가 울렸다. 지수야, 방금 원장님이 자료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찾았어. 오래된 서류? 응. 정해준 어르신이 처음 요양원에 입소하던 날 가족 연락처란이 비어 있었는데. 왜? 그 빈칸 옆에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이름이 있어.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직원은 작게 속삭였다. 가은이 아니라 지수라고 적혀 있었어. 숨이 턱 막혔다. 나는 황급히 요양원으로 돌아갔다. 자료실에서 원장이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입소 신청서였다. 가족 정보란은 텅 비어 있었는데 연필로 아주 희미하게 보호자 지수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이게 무슨? 원장은 말했다. 정해준 어르신이 당신 이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저를요? 응. 그리고 그때 적힌 날짜가 내가 요양원에 입사한 지 7일 전이야.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정해준 어르신은 나보다 먼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보호자란에 내 이름을 적었다. 왜? 그분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 7년 전 내가 몇 달 동안 기억을 잃었던 그 시기와 혹시 어르신의 과거와 내 과거가 어딘가에서 교차했던 걸까? 숨이 더 가빠졌다. 어르신은 저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내가 어르신의 흔적을 찾게 되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지. 경찰서로 다시 불려갔다. 박 형사가 말했다. 지수씨,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주황색 동선들이 지도 위에 겹쳐 있었다. 정해준 씨는 요양원을 나간 뒤 아무 방향으로나 움직인 게 아닙니다. 서 형사가 이어 설명했다. 그분의 이동 경로를 40년 전 사건 기록 속 한 남성의 발걸음과 비교했더니 박 형사가 결론을 말했다. 두 경로가 거의 완벽히 일치합니다.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40년 전 사건 기록이요? 박 형사가 말했다. 그날 정해준 씨의 아내가 사망한 날 그분이 걸었던 길과 지금 실종된 뒤 걸어간 길이 똑같아요? 마치 40년 전 그날을 그대로 재현하듯.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럼 어르신은 지금 그분은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를 다시 걷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박 형사가 멈칫하며 말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기록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형사가 문서를 내밀었다. 사건 번호 8911-7. 내용 안에 사망사고 관련 참고인 진술. 그 밑에 해준 어르신의 진술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진술서 마지막 문장. 나는 그날 딸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났다. 나는 숨을 삼켰다. 다시 만났다고요? 박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혹시 당신이 그 아이일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손에서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저요? 경찰은 내가 생각도 못한 말들을 이어갔다. 딸 가은은 사고 이후 실종 기록이 있습니다. 실종?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보호자와 함께 사라졌고 이후 기록이 없어요? 박 형사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수씨, 당신의 기억 속에서 공백이 생긴 그 시기. 네. 그때 누군가에게 보호받은 기억은 없습니까? 나는 눈앞이 흐릿해졌다. 사고 후 깨진 유리, 울음소리, 차량 경적, 그리고 따뜻한 손. 나를 꼭 안아주던 누군가.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음색. 괜찮다, 아빠가 있다. 나는 숨을 들이키며 속삭였다. 설마. 박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해준 씨는 4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결론을 말했다. 그분이 마지막 남긴 흔적은 당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박 형사의 마지막 말을 계속 곱씹었다. 지수 씨가 그 아이일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닫아놓은 방문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정해준 어르신의 친딸이 아닐 것이다. 내 이름, 내 주민등록번호, 내 부모의 사망 신고서, 그 모든 공식적인 기록들이 내가 다른 사람의 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정해준 어르신의 마음속에서 나는 딸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휴대폰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가은이?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40년 전 사고 기사, 그 이후 남겨진 짧은 후속 기사들, 그리고 작은 병원 기록. 우연히 지역신문 아카이브에서 이 문장을 발견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의 딸은 먼 친척에게 일시보호 조치된 후 기록에서 사라졌다.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문장일 줄 몰랐다. 나는 다음날 박 형사에게 연락했다. 저 가은 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건가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실 하나 있긴 합니다. 뭔데요? 당시 가은 양이 맡겨줬던 임시보호 가정 주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주소 지금도 남아 있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죠. 나는 대답했다. 같이 가고 싶어요? 박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수 씨가 그 길을 봐야 이야기가 끝날 것 같군요. 그 집은 생각보다 초라했다. 도시 외곽 버스 종점에서 한참을 더 걸어가야 도착하는 낡은 단독주택. 대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햇빛 아래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를 맞은 것은 흰 머리를 올려 묶은 할머니였다. 누구들인가? 박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예, 경찰서 박입니다. 가은 양 보호와 관련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순간 아주 조금 흔들렸다. 가은이라. 나는 참고 있던 숨이 그 단어 하나에 걸려 나오지 못했다. 그 아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 어디까지 아세요? 내가 묻자 할머니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방.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찬장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우리 앞에 내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긴 머리, 수줍은 웃음. 나는 숨을 삼켰다. 가은인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고 이후 잠시 우리 집에 맡겨졌지. 그 후엔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몇 달 뒤 저 멀리 다른 지역으로 입양돼 갔어. 손가락이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름도 바뀌고 성도 바뀌고 그 집이 그 아이를 예쁘게 키우겠다고 약속했지.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잘 살았나요?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보았다. 처음 몇 년은 편지도 오고 사진도 와서 잘 지낸다. 소식 들었어? 그럼 지금은?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10년 전쯤 그만 또 다른 사고를 당했다더구나.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가은은 살아남았지만 끝내 오래 살지는 못했다. 어르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정해준 그 양반이 혹시 아직도 살았나? 할머니의 질문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분은 지금 사라지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 양반 한 번 온 적 있었어? 언제요? 몇 년 전에? 비 오는 날이었지. 할머니는 기억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내가 나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집 현관을 한번 쓸어보더니 말이야. 그 아이는 잘 지내냐고 묻더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땐 이미 그 아이가 떠난 뒤였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훔쳤다. 이제 됐습니다. 이 집이 아직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다. 할머니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걸 맡기고 갔어.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전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혹시 지수라면 더더욱. 내 이름이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열어보세요, 지수씨.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 일가은이 집 앞에서. 지수씨, 나는 이 집을 몇 번이나 맴돌다가 이제야 문 앞에 섰소. 이곳은 내 딸이 잠시라도 웃으면서 살았던 집이요. 나는 이 집을 보며 내가 그 아이 곁에 가지 않기로 한 날을 다시 떠올렸소. 나는 겁이 났소. 죄인의 얼굴로 그 아이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그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웃을 수 있기를 바랐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다고 자기 위안을 했소. 하지만 이제 와 되돌아보니 그건 겁쟁이의 변명일 뿐이더군. 지수씨, 당신은 내가 그때 만나지 못한 누군가의 얼굴을 닮았소. 그래서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소.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할머니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양반, 그날 울더라.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해준 어르신은 실제로 딸을 만나지 못했다.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딸이 죽은 후에도 그분은 평생을 못 만난 사람을 향해 살아온 셈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쩌면 나에게로 향해 있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수씨, 정혜준 씨를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장소는 산자락 끝 작은 공동묘지. 아내의 묘가 있는 곳. 우리는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다. 공동묘지 앞 비가 그친 뒤라 땅은 촉촉했고 풀잎에는 물방울이 남아 있었다. 묘 하나 앞에 경찰 라인이 쳐져 있었다. 아내의 이름이 적힌 묘비. 그 앞에 해준 어르신의 모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박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정혜준 씨는 여기서 숨이 멈춘 것 같습니다. 범죄 흔적은 없고 몸 상태로 봐선 질병 악화로 인한 자연사에 가깝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모자를 두 손으로 감쌌다. 어르신, 그분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무엇이었을까? 딸의 얼굴? 아내의 웃음? 아니면 요양원 마당에 앉아있던 내 모습? 그때 형사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유품 정리 중에 이게 발견됐습니다. 봉투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지수에게. 나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손끝이 떨려 당장 뜯을 수가 없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종이를 찢었다. 안에는 꽤 두꺼운 편지와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열쇠는 어르신이 목에 걸고 다니던 그 열쇠였다. 편지 이 마지막 여정. 지수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내 마지막 길을 이미 다 걸은 뒤겠지요.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을 이해받지 못한 채 살았소. 딸을 지키지 못했고 아내를 먼저 보냈고 그 아이 곁에 서지 못했소.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나는 같은 자리에서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 같소.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소. 당신의 눈은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의 눈이었소. 나는 그 눈을 보고 내 딸을 떠올렸고 동시에 40년 전 내 모습도 떠올렸소. 처음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꼈소. 당신을 내 딸의 빈자리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말했지요. 어르신, 사람은 누군가를 잃고도 다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소. 당신은 이미 나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소. 내가 평생 피해왔던 길을 한 번만, 딱 한 번만 끝까지 걸어보기로. 요양원을 나와 내가 아내와 함께 걷던 길을 따라 시장과 약국과 다리를 지나
그 아이가 한때 머물렀던 집 근처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잠들어 있는 이곳으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이며 고백이며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소. 나는 이미 눈물이 얼굴을 다 적실 만큼 울고 있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지수씨, 당신의 과거를 나는 전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당신이 언젠가 그 기억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소. 그래서 이 열쇠를 남깁니다. 이 열쇠는 내가 요양원에 처음 올 때부터 쥐고 있던 것입니다. 내 삶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잠그지 않았던 문이지요. 당신이 이 열쇠로 어떤 문을 열지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소. 그 문이 당신 자신을 향한 문이기를. 당신이 누군가의 딸이었든 누군가의 보호자였든 누군가의 요양보호사였든 간에 이제는 지수라는 한 사람으로 당신 자신을 열어주기를. 나는 이제 아내와 딸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만나는 세계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수씨, 당신 덕분에 나는 내 마지막 여정을 겁내지 않을 수 있었소. 정말 고맙소. 그리고 미안했소. 안녕히. 당신을 딸로 부르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어르신. 목이 메어 그 이름밖에 나오지 않았다. 박 형사가 조용히 옆에서 말했다. 지수씨, 네. 이제 이 사건은 실종도 범죄도 아닌 한 사람의 마지막 여행으로 기록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해준 어르신은 도망치지 않았다. 끝내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나에게 살아있는 사람의 길을 남겨놓았다. 에필로그 남겨진 사람의 삶. 몇 달 뒤 요양원에는 새로운 입소자들이 들어왔다. 나는 예전과 똑같이 아침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고 손을 잡아드리고 밤이 되면 이불을 덮어드린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해준 어르신의 방은 세 사람에게 배정되었다. 하지만 나는 가끔 그 방 앞에서 한 번씩 멈춰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인사한다. 어르신, 오늘도 잘 지내시죠? 가끔은 요양원 휴게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본다.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내 머리를 스치면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지수씨, 오늘은 좀 괜찮소?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네, 어르신. 저는 요즘 꽤 괜찮아요. 가은의 집이 있던 동네 근처에 작은 꽃집이 하나 새로 생겼다. 나는 그 꽃집에서 가끔 작은 꽃 한 송이를 산다. 그리고 그 꽃을 병실 하나에 꽂아둔다. 혼자 누워있는 어떤 어르신의 머리맡에 내가 손을 잡고 말한다. 어르신, 누군가가 어르신을 정말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그 말을 하며 나는 정해준 어르신을 떠올린다. 아내를 사랑했고 딸을 사랑했고 끝내 만나지 못한 딸을 위해 평생을 걸어 다녔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흔적을 한 사람에게 맡기고 떠난 사람. 그 흔적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내 안에, 내 손끝에, 내 목소리 안에 조용히 남아있다. 요양원에서 사라진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국 사라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이제 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은 끝이 아니고 때로는 누군가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정해준 어르신의 마지막 선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어르신, 제가 잘 살아볼게요.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다. 어쩌면 저 어딘가에서 어르신도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조금은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다.